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유골. 네, 드디어 이름을 찾았습니다. 언중유골. 네, 진행 석주 만에 드디어 이름을 찾았고 오늘 벌써 네 번째 차가 되는 건가요? 그렇네요. 4회차가 네. 되는 건가요?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계의 발골 전문가 헬마우스입니다. 발골? 뼈를 발라낸다? 네. 오늘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가 진단을 과하게 하는 분들이 오늘 계속 나오시네. 앞서부터. 요즘 유행입니다. 저희 세대는 좀 이 정도는 해줘야 이게. 겸양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집어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겸손 모드라고 하는 게 위선이다 이런 거죠. 오늘 저 시그니처 음악이 생긴 걸 보니까 당분간 안 잘리겠구나 싶어가지고 좀 한번 떠봤습니다. 그럴 것 같죠. 헬마우스와 함께하고 있는데 파트너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비오는 월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약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을 때 네. 뒷담화하는 거예요. 뒷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이지선 작가님, 이지선 기자님, 제가 말을 더듬고. 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뭐 뒷담화하니까 뭔 소리고? 네, 너무 외로워가지고요. 이럴 때는 사실 이제 김종배 그 진행자하고 제가 방송을 좀 해보니까 혼자 상대하기에는 약간 버거울 때가 있어서. 제가 그 고정 출연자한테 얼마나 상냥하게 잘해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생각이 아니라 팩트인데 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이지선 기자 뒷담화라니까 안 해? 이지선 기자가 이제 그 MBC의 충실한 그 직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MBC 내부자가 한번 좀 얘기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면 좋겠다 싶을 때 회사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뭐 넘어갔구나. 알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MBC 얘기도 좀 섞어서 할 텐데.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좀 늦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그럼 바로 들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그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 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러니까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자,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이라는 게 이제 지난주 내내 좀 화제였는데요. 네. 12일에 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고요. 네. 사건 자체가 이제 김학의 출국 금지 조치 불법 사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걸 그 언론에서는 헤드라인으로 통칭 이제 김학의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이 기사 타이틀만 보면은 마치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덮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런 사건은 아니고요. 이제 이 사건은 크게는 그 두 가지 갈래입니다.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가짜 내사 번호 급하게 이제 가짜 내사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그걸로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이 가짜 내사 번호를 가지고 출국 금지를 시켰다는 게 드러난 이후에 이 불법 출국 금지를 하는 이 과정을 수사하는 그 사건 수사를 이제 안양지청에서 했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그 위에서 이제 압력을 행사했다. 네. 이거에 대한 의혹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아직 지검장 본인한테 전달되기 전에 중앙일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박범계 장관은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까지 내렸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위 조사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일단은 유출돼서 보도된 내용의 공소장은 봤습니까? 일단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MBC가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유출된 문건이 A4 용지 12장 분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공소장의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고 출처 불명의 문건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원래 이제 시스템 내부에 수사 정보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넣고 사건 이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공소장을 아마도 긁어가지고 그냥 A4 용지 문서에 한글 문서나 이런 데 그냥 붙인 뒤에 출력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정황이 좀 나오는 겁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좀 짚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지선 기자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뒷길에 막힐 걸 예상하고 좀 일찍 나왔어야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없는 사이 뒷담을 하니까 못하네. 얼마나 겁을 줬으면 뒷담을 못해요, 도대체. 아니 원래 방송의 생리가 없으면 그냥 까는 게 정말. 이게 보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뒷담화가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약해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 가슴. 아니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게 그 검찰 어딘가에는 저장돼 있던 문서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 전산망에 올라가 있는 건데 공소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그러면 수사 정보 검색을 했을 때 누구 공소장이다 이게 이제 검색이 된다는 게 MBC의 그 취재 결과로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름만 알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공소장을 보고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는 참조해라라는 게 원래 이제 수사 정보 검색을 만들어 놓은 이유인데 그거를 긁어붙여 가지고 기자한테 줘라라는 목적은 당연히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수사 정보 검색을 기자가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면 검찰 내부 그 누군가가 수사 정보 검색을 해서 나온 결과를 기자한테 넘겨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추정한 게 상식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MBC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한 건 이겁니다. 일단은 공소장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가 완전히 판단이 끝난 게 아닌데 그게 공소장이 당사자한테 전달되기도 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문서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네. 주요 언론사에 이미 뿌려졌고 그걸 바탕으로 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제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인데 그것도 더구나 이제 불법적인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지적 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갈래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자 이게 그냥 정상적인 공소장이었다고 전제하고 네. 그러면 이 공소장은 그러면 그 유출되거나 보도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 일단 먼저 이거 원칙적으로 이거부터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는 어떤 대원칙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기소 전 단계에서 성립되는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 단계가 되면 기소 내용, 다시 말해서 공소장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공소장 내용이 무조건 그 공개돼서 안 된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법조를 또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법조를 2번이나 출입을 했었는데 제가 나갈 때만 해도 공소장은 기자들에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보도자료처럼 뿌려지는 게 아니었고요.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제 공소장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소 단계에서. 그러면은 그 법원에 도착하는 시점이 있어요. 네. 그 시점에 이 각 언론사들의 말단 기자들이 가서 뻗치기를 합니다. 이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뻗치기 그냥 그 비슷한 시간대에 가서 뻗치기를 하다 보면은 공소장이 도착을 하고 도착을 하면은 그거를 열람하면서 복사는 하는 건 안 되고요. 그거를 눈으로만 보면서 내용을 기억하거나 받아 적거나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오랫동안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예. 법원에서 다시 수거해 가기 직전까지는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공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소장, 공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픈이 될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그렇죠. 해석이 됐었던 부분인데 또 하나의 루트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실명화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에 있는 어떤 그 실명, 사람 이름, 사건 관계들 이런 걸 지우고 그 내용이 이제 국회 법무부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이 돼서 국회의원이 이제 공개하는 또 하나의 루트가 있었고, 네, 국회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도 왕왕 그러니까 있었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그 기소가 이루어진 단계부터는 일정하게 공익이 그러니까 그 공익에 부합되고 필요하다면이라는 물론 단서는 달리지만 제한적으로 공개는 돼 왔다. 그죠? 그다음에 형사사건 네. 공개 규칙에도 네. 원천 금지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그렇죠. 있고. 네. 원천 금지는 아니지만 2019년도에 이 훈령이 바뀌면서 이렇게 기존까지 뭐 10년 넘게 공개됐던 부분들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게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에 들어가도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소가 된 다음에 첫 번째 공판이 잡히기까지도 뭐 어떤 경우는 몇 달 걸리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언론의 보도를 타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9년부터는 이제 공판 넘어가서 공판 단계에서 나오는 내용만 공개될 수 있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가 되면서 그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는 불법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대원칙을 일단 먼저 그 점을 확인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다. 그렇죠.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문서 자체가요. 그러니까 공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을 봤던 공소장의 형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해서 공개하는 그 형식이 아니고 네. 누군가가 임의로 만들어낸 그 문서라는 거죠. 예. MBC에서 이제 보도 화면을 통해서도 살짝 보여진 적이 있는데 저런 형태의 문서라면 사실은 그게 이제 공소장이라고 그 검사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누가 임의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런 유형의 이제 문서라는 게 문제고 예.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 언론사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번 경우에도 이제 중앙일보가 거의 이제 전문을 확보를 해가지고 단독 공개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채널A나 뭐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 매체들이 따라붙긴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중앙일보를 통해서 공개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서 형식이나 이런 거 볼 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세뇌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국회를 통해서 세뇌할 수도 없는 거고. 공소장 형식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언론에 제공을 해줬다.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MBC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게 딱 그 맥락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공소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원칙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좀 봐야 되는 거고. 그잖아요. 사실 뭐 네. MBC 보도로 드러났다고 표현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MBC도 사실 어떻게 보면 추정인 거죠. 네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공소장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공문서가 아니고 공소장이 아닌데 뭐지 이건? 그냥 한글 파일에 제목과 내용이 붙어있는 이건 그냥 검찰 내부 문서 같은데 공소장에는 내용을 누군가 검찰 내부자가 정리를 했거나 어딘가에 올려놓은 거를 누군가가 다운로드 받았거나 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보도를 한 거죠. MBC도 사실은. 예. 그러나 이게 공소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공소장은 아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법무부 장관이 경위 조사를 지시를 했고 조남관 총장 권한대행이 이제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사는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 게 내부 통신망 관리들 지금 그 헬마우스가 얘기한 대로 수사정보 검색을 통해서 만약에 내려받은 게 맞다면 어느 컴퓨터에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러니까 내려받았는지 아마 기록이 나올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금방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접속자 누가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걸 다운로드 받았는지뿐만 그렇지. 아니라 예. 그 문서에 접근을 했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건 전혀 그러니까 시간 끌어서 오래 걸릴 경위 조사도 아니거든요.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로그 기록을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보면 기존에 이제 수사팀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바로 그 대목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슬쩍 그러니까 그 곁눈질해서 기억한 다음에 말로 그냥 던져주는 거라면 그러니까 꼬리가 안 잡히잖아요. 네. 쉽게 속칭. 근데 만약에 이걸 내려받아서 줬다면 이건 대담하다고 해야 됩니까?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버젓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대담하다라고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설명 자료거든요. 공식 보도 자료도 아니고 그냥 설명 자료로 쭉 정리해서 준 건데 이걸 네. 특정 언론사에만 줬다. 이건 정말 이렇게까지 대범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네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커버가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도 사실 피의 사실 공표를 할 때 통상적으로는 친한 검사와 친한 기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내용을 좀 이렇게 말로 전달을 좀 해주거나 풀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흘려주는 경우는 워낙 또 흔했는데 이번 경우처럼 공소장을 통으로 다른 형식으로 내려받아가지고 다른 기자들을 통하지 않고 특정 언론사하고 1대1 거래 방식으로 해가지고 흘려준다. 그거는 좀 나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 공소가 이루어졌으니까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그 피의 사실은 그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불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어떤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안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대상이 국가 공무원 아니냐, 공인이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공소 내용의 공개 범위에도 들어갈 수 있다.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경로와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한상희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식으로 특정 언론에 흘려주는 방식이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거를 흘려주는 방식은 굉장히 부적합하고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공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소사실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의를 할 수 있게 형식을 아예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이렇게 거래를 하듯이 이제 특정 언론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이게 고착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 피의자의 자기 보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거는 100% 여론몰이를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작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지만 이성윤 지검장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특히나 조국 장관의 이름이 드러나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또 조국 장관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었죠. 이게 여론몰이를 위해서라고 밖에는 생각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는 이 경위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은 박범계 장관이 이제 지시한 내용이 내로남불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박 장관이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던 시절 같으면 특히 소위 말하는 이제 적폐 수사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미리 이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할 때도 내용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어넣었었다. 이제 이런 식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하니까 이제 와서 유출 진상 조사를 꺼내는 거는 자신이 이제 기존에 했던 말과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아니, 지금 조선일보의 이제 주장입니다. 이제 와서가 아니라 이게 2019년인가 지금 그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훈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결국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보수 언론 얘기는 이제는 그때부터인데 왜 적폐 수사할 때는 다 공개하더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느냐. 이건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논리거든요. 반복되고 있죠. 이걸 어디서 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인권 보호를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어디까지 제한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거냐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지난번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제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순환 논리가 되는 건데. 근데 2019년도에 금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단서를 달았어요. 형사심의회의 그 심의를 거쳐서 이거는 공개해도 좋은 공적인 사안이다라고 결정이 나면 공개할 수 있게. 사실 이게 맞는 방향인 거죠. 시점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사실 검찰의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너무 컸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통해서 외압으로 수사가 막아질 뻔한 거를 다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피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정말 중요한 공적인 사안은 형사심의위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을 해놨거든요. 근데 마련해놓은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이런 훈령이 없었던 시절과 비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조선일보나 그 보수 언론들의 기존 행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범계 장관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을 때 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이력이 조선일보나 뭐 한국경제나 이런 데서 아주 흔하게 쉽게 관찰이 됩니다. 과거에? 예, 저 자료를 보시면 조선일보의 칼럼인데요. 2019년 초거든요, 저게. 아직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데 저 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이용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흔든다. 근데 이때 얘기하는 피의자는 주로 누구냐면 기업들, 재벌 총수들입니다. 그럼 한국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경제도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 보면 입이 너무 가벼운 검찰이라면서 피의자 인권 누더기다. 이게 누구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재벌 기업 회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당장 보수 언론들도 자기들이 방어를 해야 될 때 혹은 이제 피의사실 공표를 가지고 재벌 기업 총수들을 이제 좀 커버 쳐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비판을 했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핵심 인사들을 겨냥할 때는 또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서로 역시 마찬가지로 순환 논리에 빠져 있는 그런 형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 좀 해야 될 거 있는데 백반양보에서 피의 사실 공표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았느냐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럼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정식 공소장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루트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시급을 다퉈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소가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표의 시점과 보도의 시점이 늦춰진다 해서 뭐 사태의 어떤 급격한 변화나 왜곡이 발생할 사안도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전 장관이나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피성이나 긴급성 보도가 인정이 안 되는 저건 그 방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절성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네. 이 점을 좀 확인을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주제는 이제 문화일보의 보도 관련인데요. 엄마가 딸에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최순실 씨, 이제 최서원 씨의 이제 편지를 문화일보에서 독자 투고란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라는 타이틀의 독자 투고란인데 딸 정유라 씨와 그 손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 최순실 씨의 마음, 그리고 이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억울한 심경,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독자 투고란이 고정란이 있는 고정란이 거예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엄마가 딸에게라는 제목에 네. 최서원 씨의 글이 실렸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떤 건데요? 내용은 이제 주로 그 뭐 철창 너머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손자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 이런 것들이 주가 돼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대목들이 있는 거죠.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정유라 씨가 그렇게 된 상황이 결국은 뭐 자신의 잘못이나 국정농단 사건 때문이 아니고 나쁜 어른들 때문이다. 나쁜 어른들 때문에 희생된 우리 딸, 이런 식의 얘기들이 담겨 있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논쟁적인 얘기가 담겨 있다 보니까 문화일보도 그걸 이제 의식을 했는지 편집국 내부에서 자기들도 이제 견해가 엇갈렸다. 대신에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중대 범죄자라도 사상과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개재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를 이제 따로 별도의 기사를 통해서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준엄하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긴 했는데 그 많은 독자 투고 중에서 하필이면 최순실 씨의 편지를 꼽아야 했는지, 그게 조회수 같은 어떤 경제적 이득과 꼭 그 뭐 이제 연관이 없는 건지, 정말 표현의 자유만 생각한 건지, 이런 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머스가 뽑아온 대목을 보니까 유라야, 어린 나이에 마음에 상처만 준 나쁜 어른들 때문에 그 좋아하던 말을 못하게 되고,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어른들이 국정농단 특검을 얘기하는 건지, 그다음에 못된 어른들의 잔인함에 희생된 너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이 대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정유라 씨가 그 좋아하던 말을 못하게 된 게 어른들이 나빠서,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를 탄압해서 희생을 시켜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실제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나쁜 어른들이나 못된 어른들 때문에 정유라 씨가 말을 못하게 된 게 아니고 애초에 그 말이 삼성그룹에서 준 뇌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화일보는 이 그 편지를 게재한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혔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일보에서 얘기한 건 이제 중대 범죄자라고 해도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의 자유를 권리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지면에 실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일단 내용이 사상과 의견입니까? 이 내용이? 그게 문제인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행사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건 왜냐하면 민주주의 작동을 위해서는 거의 필수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적인 배설을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놓지는 않죠. 우리가 보통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체의 어떤 그 주권자로서 운영에 참여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이제 사상과 어떤 의견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을 해야만이 그다음에 공론이 형성이 되고 공론이 형성이 돼야만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운영의 원칙이 된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라야 미안하다가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부합되냐라는 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사랑합니다라는 코너의 성격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더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이 코너에 투고된 독자 투고 편지들이 대부분 굉장히 이제 사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아이 둘의 육아를 혼자 하고 있는 아내한테 이제 미안한 심경을 표현하는 남편의 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암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이제 아들의 편지라든지 아니면 뭐 딸 같은 며느리에게 보내는 시어머니의 편지라든지 굉장히 좀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편지가 주 내용인데 네. 최순실 씨의 편지는 그 자체로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좀 전에 소개드린 것처럼 내용상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할머니가 손자들 혹은 어머니가 딸에게 보내는 다른 편지들하고 과연 동렬에 놓을 수 있는 건지. 근데 오히려 거꾸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거라면 오히려 저는 그거는 그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돼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오히려 거꾸로. 근데 그건 이제 재판을 통해 확정이 된 내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재판이 다 끝났나요? 최서원 씨와 관련된? 최서원 씨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끝났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에서 무슨 실익이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일보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조금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방금 헬마우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사화된 게 아니라 독자 투고란이고 사랑합니다라는 코너가 원래 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코너였으니 이 최서원 씨의 편지도 딸이 혼자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게 만든 거에 대한 뭐 본인의 잘못이 없으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으니 어쨌든 독자 투고란 사랑합니다와는 부합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최서원 씨의 편지를 싣는 순간 그것이 화제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것으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조회수와 화제성은 문화일보가 굉장히 낮아요. 이목 끌기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목 끌기 효과가 있죠. 벌써 저희도 다루고 있잖아요. 네, 포털에 문화일보가 노출되는 비율도 굉장히 낮고 문화일보의 구독자 수뿐만 아니라 좀 아마 회사 내부에 좀 어려운 사정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최서원 씨가 편지를 보내온 게 문화일보 입장에서는 아주 큰 호재였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가 이 굉장히 유혹적인 이 호재를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래도 언론으로서의 아주 일말의 1%의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뭐가 있냐면 그 최서원 씨 편지의 한 문구 한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자체 그 데스킹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삭제한 거예요? 허망하게 국가대표를 빼앗겼다는 내용. 아, 정유라 이제 승마 국가대표. 그렇죠. 그러면 설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의견은 다 틀린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그런 미안한 거나 그런 의견들 나쁜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의견은 실어주되 사실관계가 틀린 거는 우리가 내보낼 수 없다고 자체 판단을 했다. 그래서 허망하게 국가대표 빼앗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국가대표를 허망하게 빼앗기고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그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대목이라서 이제 뺐다는 설명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나쁜 어른들 때문에 좋아하던 말을 못하게 됐다. 못된 어른들의 잔인함에 희생이 됐다. 이것도 판단에 따라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주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게 사실이냐 의견, 네. 그러니까 사실적이냐 그렇죠. 의견 표명이냐 아니면 네. 바로 그 논리를 갖다 대입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주관적인 자신의 가치 판단을 그냥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손 안 대도 된다. 아마 이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일보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논쟁적인 국가대표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인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니까 그대로 갈 수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일보 입장에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대가 많았을 것이고 논란이 좀 있었대요, 진짜. 신문사 내부에서. 쓸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게 아마 그래서 따로 이걸 왜 실었는지를 기사를 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 투고론에 실으면서 이 편지 내용을 기사화하진 않으면서 이걸 독자 투고론에 실은 이유를 사회면에 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사회부장이 직접 썼고 사회부장이 정말 막 실질적 진실 온갖 뭐 표현들을 갖다가 끌어다 쓰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미국 판례 나오고 난리 납니다. 네. 그런 걸 보면 내부에서도 정말 고민이 많아서 그걸 좀 정당화하기 위한 큰 노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거는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이제 최순실이라는 굉장히 정치적 인물이 정유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한테 물론 이제 모녀 사이긴 하지만 편지를 쓴 거를 실어줬는데 표현의 자유를 하면서 그렇다면 만약에 문화일보에 다른 가족들의 사연 그것도 이제 뭐 일테면 산업재해를 통해서 숨진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부모가
원청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추모하는 글을 보내오면 그것도 과연 표현의 자유로 문화일보가 이 사랑합니다 난에 실어줄 것이냐. 제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다 겪어봐셔서 아시겠지만 재판 이런 데 갔다가 재판에 그 불복해서 인정을 못해서 수많은 투고가 들어오고 네. 수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맞아요. 직접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언론사가 귀 기울여서 보도로 연결되는 비율은 거의 뭐 미미하죠. 미미하죠.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언론사가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자, 거기에는 언론사의 어떤 이제 가치 판단이 있는 거죠. 아 이거는 그렇죠. 보도할 가치가 있다 없다. 그죠?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어떤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근데 여기서 문제는 보도가 아니라 독자 투고란이다. 그렇죠. 네. 아 초점은 여기 있는 거군요. 간단히 그렇죠. 그렇게 문화일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호재이고 그러나 이거를 싣는 것은 과연 언론으로서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겨지는 요거는 상황인 우리 거죠. 한번 촌철님들의 판단에 한번 맡겨보죠. 네. 저는 다만 이제 한 가지 약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궁금했던 거는 하나 있었는데 이 채택된 그 독자 투고 사연 같은 경우는 원고지 한 매당 5,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휴대전화로 전송을 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고 스타벅스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전송을 해줬을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최소한 씨 요청에 따라서 이제 그 정유라 씨한테 대신 뭐 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관심이 다방면이죠.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언론계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미얀마 쿠데타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한국 언론 매체에서는 미얀마에다가 특파원 파견을 하지 않느냐,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취재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미얀마 군부하고 한국의 기업체, 뭐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일종의 경제 협력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볼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직접 당사자기도 한데 우리 기자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국영방송인 뭐 KBS라든지 뭐 기관통신사인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자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범위를 더 넓힌 이제 종군 취재로까지 이제 범위가 넓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이라든지 전쟁 지역. 그래서 이제 과거 같으면 뭐 정문태 전 한겨레 기자 이런 분들이 이제 분쟁 전문 기자로 이름을 올렸었고 이진숙 전 MBC 기자도 이제 분쟁 지역을 직접 취재했었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규직 언론인이었는데 요즘에는 주로 이런 역할을 우리도 프리랜서 언론인들이 하고 있다. 김영미 PD, 뭐 대표적인 인물이 제일 유명하시죠, 김영미 PD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영미 PD 같은 경우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미얀마 사태 관련해서는 우리 언론들이 이제 SNS,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지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공유하는 내용을 모아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루머가 많고 팩트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SNS 게시글 가지고 인용 보도하는 거는 무책임할 수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계도 있는 게 그래서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내전이 벌어지는 반군을 취재를 한다든지 어떤 그 전장의 한복판에 뛰어서 어떤 특정 부대를 그러니까 종군하면서 취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도 제한적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전체를 보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면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좀 그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자 그러면 무서워서 한국 기자들은 무서워서 죽을까 봐 그러면 지금 미얀마 현지 취재를 못 하는 거냐. 근데 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죠. 홍콩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한국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했어요. 홍콩 현지에서. 그렇죠. 그죠? 그러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거냐 뭐냐. 일단 이거부터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먼저 한 말씀 좀 드리자면 뭐 제가 알기로는 MBC에서도 미얀마의 기자들 보내기 위해서 다방면을 알아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런 얘기를 국장과 부장 통해서 직접 들은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뭐 외교부 등등등등 뭐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안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보내는 게 사실은 맞는 상황이고요. 그 홍콩에는 막 저희 기자들 여러 명이 갔었고 또 위험한 상황도 여러 번 맞았었고 뿐만 아니라 뭐
원전 사태 때도 일본 갔었고 IT 때도 IT에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재난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 보낼 수 있으면은 보내려고 하는데 이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점을 얘기했는데 홍콩 당시 민주화 시비가 진행될 때 어떤 그 행정이 그 홍콩 현지에서 행정이 가동됐던 범위와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행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 쿠데타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보도 통제와 취재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간다고 해서 지금 또 입국이 될 수 있는지 일단 이것도 좀 확인이 일단 비자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럼 국경 넘어가느냐? 그렇죠. 미입국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이런 사정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회피하기 위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 제약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요즘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한 소구가 있었어요. 왜 우리는 계속 갈 수 있는 곳에도 안 가고 외신을 받아쓰기를 하고 있지? 그건 문제죠. 그렇죠.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미얀마 상황과는 별개로 보더라도 확실히 외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건 맞고요. 특히나 국민의 수신료를 받고 국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KBS와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그 덕분에 훨씬 많은 국가의 특파원들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어떤 1도 지원이 없는 MBC 같은 경우는 특파원이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그러라고 또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그렇죠. 특파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지면 특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별로 성립이 안 되죠. 엄밀하게 보면 지금의 특파원 제도는 주재 기자 제도지. 특별히 파견한 게 아니니까. 특별히 파견이 주재 아니잖아요. 기자죠. 그러니까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럴 때가 특파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어제 그 정문태 기자나 김영미 PD랑 그 취재를 해봤을 때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뭐냐면, 취재도 해보셨구나. 예, 통화해서 물어봤더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얀마가 문제가 되니까 또 한 번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에 미얀마 사태 같은 게 또 생겼을 때 그 언론사가 직접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한 10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서울에 있었던 기자를 특파를 해봐야 현지에 가서 적응하는 데 시간 다 보내고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이 사람의 발언을 제대로 검증해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현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밝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몇 년에 걸쳐서 그 지역을 잘 알고 투자도 오래 하고 취재도 오래 했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실효성이 있는 건데 그게 어차피 지금 당장은 확보할 수가 없으니 몇 년에 걸친 투자를 미리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투자를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 제가 맞는지 한번 우리 이재성 기자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언론사 입장에서 아마 가성비를 따질 거다. 왜 그러냐면 국제 뉴스에 대한 소비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제 뉴스가 그렇게 잘 팔리는 뉴스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해외 취재를 하려면 그 나라 언어가 좀 돼야 내부자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특파를 해서 그곳에 현장 취재를 간다 해봤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길거리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통역사를 끼고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제대로 김영민 PD가 얘기하는 것처럼 취재를 하려면 그 나라 언어, 그 나라 내부자까지 만나려면은 여러 가지 제반이 필요한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까? 뭐 이진숙 전 MBC 기자의 경우는 그 아랍어를 실제로 배웠다고 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취재가 끝난 다음에도 그 현지 이라크 사람들과 주고받고 연락을 했다고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일반 기자들로는 쉽지가 않고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내 출입처도 로테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뭐 국방부 같은 경우는 신문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만 10년, 20년 출입하는 군사 전문 기자를 뭐 키우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국내 전문 기자를 키우는 것조차도 사실 못하고 있는 언론사가 굉장히 많고요. MBC도 그런 전문 기자가 없습니다. 그러는 그 말씀하신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해외까지 전문가를 키우는 게 좋지는 않겠다 싶은데 그래서 그 주재 기자 성격의 특파원들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게 뭐 뉴욕에 가 있다고 뉴욕만 취재하라는 게 아니고 방콕에 가 있다고 방콕만 취재하라는 게 아니라 그 구역을 준 거거든요. 그 권역을 아시아는 권역을 이 사람이 커버하는 그렇죠. 거죠.
지사가 거기 있을 뿐이지 사무실이 거기 있을 뿐이지 그 구역을 커버하는 건데 그 특파원들이 더 활발하게 좀 취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일할 수 있는 연차의 기자들이 주재 기자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는 특파원 제도가 일종의 혜택 같은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쉬러 가거나 뭐 해외 경험, 아이들의 교육 등등등 해서 연차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그렇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현장을 막 뛰기에는 또 체력적이나 좀 연차의 어떤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진국은 해외 국제 뉴스에 관심이 많고 선진국이 아닐수록 해외 뉴스에 관심이 국내 뉴스만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그런 해외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런 특파원 제도도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자들 일을 시키는 구조 이런 걸도 바뀌어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칙으로 놓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는 특파원 제도는 과연 그 생산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옛날부터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언론사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현지 유학생, 현지에 있는 유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을 알바로 써가지고 현지 언론 번역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기사를 재구성해서 본사에 송고하는 시스템이 상당 부분이 있죠. 아직도. 네,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을 보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 기자를 파견할 이유는 사실은 없죠. 왜 그러냐면 인터넷과 SNS 시대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런 이유는 없죠. 특파를 거기에 보낼 이유는 없고 정말로 특파원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장 취재를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어떤 특파될 수 있는 제도는 정말로 지금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지금 조금 어긋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죠? 분쟁 전문 기자를 키우는 거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으나 특파원 제도부터 좀 손질하는 걸로 좀 방향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바로 그거죠. 현재의 특파원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좀 아까 가성비라고 했는데 그 특파원 제도야말로 정말 가성비가 떨어진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하나만 약간 변호를 하자면 사실은 또 다른 사례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시민혁명이 벌어졌을 때나 여러 군데 또 어떤 그 국내 기자를 특파를 해가지고 현지 취재를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항상 몸을 사리고 해야 되는 취재를 안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일방적 어떤 재단은 그건 좀 약간 과할 수도 있다. 네. 요 점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성비 얘기를 하셨으니까 기왕 가성비를 뽑으려면 오히려 프리랜서 기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AP통신이나 AFP나 이런 데들도 다 뭐 분쟁 지역의 전문 기자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해당 분쟁 지역들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프리랜서 기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제가 매체는 안 밝히겠는데 어떤 주간지가 그 이제 분쟁 전문 프리랜서 기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독점 취재 어떤 그 이제 그 기사 송고 계약을 맺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과거 이제 그 이라크 전쟁 때인가 아마 이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도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꼭 국내 언론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 확인을 하면서 오늘 언중 요거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지성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